정치자님, 한 10년 동안 막대한 자본하고 인력을 막 투입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철교를 완성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상상만 해도 되게 뿌듯하고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마지막 나사를 딱 조이고 나서 그 웅장하게 서 있는 철골 구조물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해놨다, 완벽하게 지어졌어 이렇게 안도할 겁니다. 근데 눈에 당장 보이는 엄청난 결과물이 떡하니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눈앞에 뭔가 물리적인 결과물이 서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끝났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 가장 치명적인 청구서로 날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리를 설계하고 현장을 지휘했던 수석 엔지니어가 딱 떠난 직후죠. 다 지었다고 떠나버리면요? 네, 만약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 그 다리의 하중을 계산하거나 미세한 균열을 보수할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가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면요? 그럼 그 거대한 다리도 결국 녹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철골 구조물 이면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지 보수의 그 작동 원리 있잖아요. 그게 다리의 수명을 결정짓는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화려하게 세우는 것하고 그걸 스스로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건 아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을 이끌고 계시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면서 끝없는 호기심으로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해주고 계신 청취자님. 오늘 탐구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정말 흥미롭죠. 네, 맞습니다. 리더십하고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는 아주 흥미로운 시리즈의 18번째 레슨, 사람 대신 시스템을 남겨라, 유산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 텍스트가 표면적으로는 선교나 어떤 종교적 사역의 맥락을 띠고 있긴 한데요. 네네. 근데 기저에 흐르는 메시지는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기업의 CEO나 스타트업 창업자, 심지어 대학교 동아리 회장까지 자기가 일군 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아주 뼈아픈 화두를 던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네.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텍스트를 여는 아주 도발적인 첫 문장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선언해요. 사람은 병들거나 흔들릴 수 있지만 잘 짜인 시스템은 폭풍 속에서도 사역을 지탱한다. 이 문장이 오늘 탐구할 전체 내용의 딜레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훌륭한 리더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 그게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굳게 믿거든요. 그렇죠. 천재적인 후계자 한 명만 발굴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텍스트는 그 믿음이 절만의 진실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시스템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 조직은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죠. 왜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지 텍스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텍스트가 조직의 인물 구도를 두 가지 상징적인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초기 기반을 닦은 아주 뛰어난 개척자 리더 페트로가 있고요. 네, 페트로. 그리고 그 페트로한테 훈련을 받아서 조직을 이어받아야 하는 현질 리더 파울로가 있습니다. 아하, 페트로와 파울로. 네. 근데 텍스트는 이 페트로라는 걸출한 개인 한 명에게 조직이 의존하는 상황을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비판적인가요? 여기서 텍스트라 개인 의존도의 함정을 꼬집을 때 쓰는 핵심 개념이 바로 2.13단계라는 건데요. 2.13단계요? 네. 단순히 가르침을 전달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스스로 완전히 흡수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 즉 완벽한 재생산과 자생력을 갖춘 단계를 2.13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배우는 걸 넘어서 남을 가르치는 수준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의 모든 결정이나 동력이 페트로 한 사람의 개인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 조직은 겉보기엔 엄청 화려하고 성공적일지 몰라도 결코 이 2.13 단계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페트로가 자리를 비우거나 막 은퇴해서 떠나버리는 순간 그냥 조직의 심장박동이 멈춰버리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리더 개인의 성공을 조직 전체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오류죠. 텍스트가 이걸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위대한 리더가 떠났을 때 방향을 잃고 와르르 무너지는 조직은 애초에 단 한 번도 위대하게 설계된 적이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요. 와, 뼈 때리는 말이네요. 청취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오, 좋죠. 매일 밤 손님들이 이 요리를 맛보려고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네, 상상이 가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셰프가 심한 독감에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주방에 못 나오게 됐어요. 이 식당에 만약에 셰프 한 명의 그 개인기에만 의존했다면 일주일 내내 문을 닫거나 진짜 형편없는 의식을 내놔야 할 겁니다. 다른 요리사들은 그 셰프 머릿속에만 있는 미묘한 손맛을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비유를 텍스트 상황에 그대로 겹쳐볼 수 있겠네요. 페트로가 바로 그 천재 셰프인 겁니다. 네, 페트로가 주방에 딱 버티고 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하죠. 하지만 그가 떠나고 파울로들이 주방을 넘겨받았을 때 요리 맛이 변질된다면요? 아, 그건 레시피가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페트로가 자기의 화려한 요리 실력만 막 뽐냈을 뿐이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레시피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완벽한 레시피나 주방의 동선, 재료 손질 순서 같은 게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갖춰진 식당이면 셰프가 없어도 똑같은 퀄리티가 나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물론 초반에 주방 문화를 세우고 비전을 던지는 데는 그 셰프라는 사람의 열정이 필수적일 겁니다. 하지만 셰프 사후에도 막 50년 넘게 명성을 유지하려면 사람의 열정을 담아낼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 균형이 오늘 탐구의 핵심 딜레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천재적인 개인기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위한 레시피를 만들려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텍스트가 표준 작업 절차, 그러니까 SOP의 도입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텍스트가 되게 매력적인 게 그냥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오나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SOP 예시 두 가지를 딱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가 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3티어 재정 원칙입니다. 3티어요? 3단계로 나누어진 재정 원칙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3티어가 어떻게 작동해서 특정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건가요?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사실 어느 조직이든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하고 권력이 막 집중되기 쉬운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3티어의 핵심은 자금의 출처, 관리, 집행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쪼개서 분리하는 데 있어요. 출처, 관리, 집행이요? 네, 1단계인 자금 조달이나 모금은 보통 외부 네트워킹이 좋은 사람, 주로 페트로 쪽에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2단계인 자금 배분과 회계 감사는 이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위원회나 관리자가 맡습니다. 아, 모아온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게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요? 마지막 3단계, 실제 현장에서 그 돈을 집행하고 쓰는 건 현재 리더인 파울로들이 전담하는 식입니다. 와, 그러니까 돈을 밖에서 모아온 사람이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막 쓸 수가 없고 반대로 현장에서 돈을 쓰는 파울로는 무조건 관리자의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견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정 개인, 심지어 그게 창립자인 페트로 본인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지갑을 독점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선이나 도덕성에 기대는 게 아니라 룰에 기대는 거네요.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시는 뭔가요? 두 번째는 4단계 이양 로드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교한데 리더십을 하루아침에 덜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이 4단계 이양 과정도 되게 구체적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점진적이고 인과적인 단계를 밟습니다. 자, 첫 단계에서는 페트로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파울로는 철저히 관찰하면서 배웁니다. 눈으로 익히는 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페트로가 여전히 주도는 하지만 파울로가 부분적으로 조수 역할을 하면서 실무에 살짝 참여를 하죠. 네네. 그러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오, 역전이요? 어떻게 되는데요? 파울로가 이제 전체를 주도하고 페트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조력자 역할이나 피드백만 주는 위치로 빠집니다. 아, 멘토처럼 남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 단계에서 페트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조직을 떠나며
파울로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4단계 로드맵의 핵심은 권한이 넘어갈 때 생기는 그 갑작스러운 공백을 막는 완충 장치군요. 네,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재정 원칙이나 권한 이양 로드맵이 아무리 정교하고 좋아도 텍스트가 이 SOP들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절대적인 전제 조건 하나를 딱 덧붙이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가로 선지로 매뉴얼을 외워야 한다, 이겁니다. 왜 여기서 언어가 그토록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권력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그 매뉴얼이 외부인인 페트로의 언어, 선교사의 언어나 본사의 언어로만 쓰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울로 입장에서는 읽을 수가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현지 리더인 파울로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뉴얼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페트로한테 가서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 정보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점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언어가 독립되지 않으면 시스템도 절대 독립되지 않습니다. 현지어로 완전히 번역되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 소화된 매뉴얼이 있어야만 조직이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진단하고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2.23단계, 즉 자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현지어 매뉴얼의 중요성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떠오를 법한 아주 예리한 반론을 제가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반론인가요? 모든 절차를 다 문서로 만들고 재정도 3티어로 막 복잡하게 쪼개고 4단계로 권한을 통제하고 이렇게 조직을 철저하게 시스템과 매뉴얼 툴 안에 가두어버리면 조직에 너무 관료적이고 숨막히게 변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하는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는 매 순간의 직관이나 그 뜨거운 열정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런 딱딱한 SOP들이 오히려 현장의 유연성이나 창조적인 불꽃을 팍 꺼트리는 원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장 리더들이 시스템 도입을 주저할 때 제일 많이 되는 핑계이기도 하고 또 되게 타당한 우려이기도 하죠. 차가운 규정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식게 만들 거라는 두려움이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의 관점은 정확히 그 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네. 매뉴얼이 없어서 열정이 죽는다고요? 서류 작업이 없으면 오히려 막 현장으로 발로 뛸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래 보이죠. 하지만 규정된 시스템이 전혀 없는 조직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파울로가 리더로 딱 세워질 때마다 행정적인 지출 결의는 누구한테 어떻게 결제받아야 하는지, 주간 모임 기획안은 무슨 포맷으로 써야 하는지, 그런 자잘한 것들이요? 네, 심지어 내부 갈등이 터졌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고해야 하는지, 이 모든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매번 맨땅에 헤딩하면서 처음부터 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조직 리더십이 한번 교체될 때마다 이런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내부 마찰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매번 바퀴를 새로 발명하느라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린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탄탄한 시스템과 현지어 매뉴얼이 이미 딱 굴러가고 있다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운영은 그냥 매뉴얼 따라서 자동화가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새로운 리더들은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이나 권력 다툼의 에너지를 안 뺏깁니다. 그렇게 절약된 엄청난 에너지를 온전히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창의적인 비전을 막 기획하고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는 데 쏟아부을 수가 있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즉, 텍스트가 말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열정을 옥죄는 감옥이 아니라 사람의 열정이 엉뚱한 곳에 소진되지 않도록 꽉 지켜주는 일종의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반복되는 루틴은 차가운 시스템에 맡겨버리고 리더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뜨겁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이게 매뉴얼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였네요. 방화벽이라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자, 그럼 여기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화벽이란 현재 매뉴얼이 책상 위에 딱 놓여 있다고 해도요. 그걸 읽고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실행하도록 가르칠 사람이 끊임없이 길러지지 않으면 그 매뉴얼은 결국 먼지만 쌓이는 종이뭉치로 전락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주체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텍스트는 단순히 매뉴얼이라는 정적인 문서를 남기는 것에서 절대 멈추지 않고요. 교육의 자동화라는 훨씬 더 역동적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교육의 자동화요?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건 되게 고도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인데 이걸 어떻게 자동화한다는 거죠? 텍스트는 이걸 교육 패키지, 즉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동화라는 게 막 로봇이 대신 가르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새로운 구성원이 조직에 딱 들어왔을 때 원작자인 페트로가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말해요. 기존에 있던 현지 리더들, 그러니까 파울로들이 스스로 그 신입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과 훈련의 구조 자체를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교육 과정 자체를 이식해 놓는 거군요. 네. 하드웨어인 매뉴얼을 스스로 구동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현지에 깔아주는 작업이죠. 이걸 듣다 보니까 저는 IT 업계의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확 떠오르는데요. 오, 오픈소스요? 네. 어떤 천재적인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 조직으로 치면 개척자인 페트로가 훌륭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뼈대가 되는 소스 코드랑 설명서를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게 완전 무료로 공개해버린 겁니다. 아, 리눅스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네네. 처음에는 당연히 그 천재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막 이끌어 갔겠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창시자가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사라져도 생태계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막 더 번창하죠. 맞아요. 전 세계의 유저들이나 커뮤니티가 그 코드를 바탕으로 자기들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각자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새로 들어온 뉴비들한테 기존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막 설치 방법 알려주고 코딩을 가르쳐주기까지 합니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교육의 자동화, 즉 진정한 2.13단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아닐까요? 리더가 사라져도 커뮤니티 스스로가 훈련과 성장의 코드를 계속 실행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와. 최초의 창시자가 부재해도 생태계 스스로 진화하고 환장한다는 점에서 아주 정확하고 멋진 연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랑 마주하게 되는데요. 청취자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리더의 궁극적인 성공 지표는 과연 무엇일까? 보통 재임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는지로 평가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내 당대의 실적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냉혹하고도 정확한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 떠나도 나를 대체할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가? 와, 내가 없어도 나를 대체할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이라? 어떤 리더들한테는 자기 존재감이 조직에서 영영 사라진다는 점에서 되게 두렵고 좀 서운한 지표일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인간적인 섭섭함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페트로가 떠난 후에도 파울로가 또 다른 후배 파울로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면요? 그건 페트로라는 개인 한 명이 뭐 영원불멸의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그가 남긴 교육 패키지, 즉 소프트웨어가 위대했기 때문이죠. 교육의 자동화가 곧 재생산의 자동화고 이것만이 조직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영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매뉴얼인 SOP를 꼼꼼하게 만들고 그걸 가르칠 교육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4단계를 거쳐 권한을 이양하는 이 모든 지난한 과정들, 이걸 다 겪어야 한다는 건데 네, 쉽지 않은 길이죠. 결국 이 텍스트가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막 강조하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대체 어디일까요? 이제 논의는 이 18번째 레슨의 가장 깊은 주제, 바로 유산, 레거시로 향합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리더, 즉 페트로의 가장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과업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유산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굉장히 물리적이고 막 기념비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자기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새겨진 거대한 본부 건물이라던가 으리으리한 기념관. 네, 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조직의 아주 웅장한 외형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건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라. 물리적인 건 결국 낡고 무너지기 때문인가요? 다리 비유처럼요? 그것도 맞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진짜 요구하는 진정한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역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일상에서 계속 구현해내는 방법론, 즉 시스템입니다. 정신과 방법론이요? 네. 만약 우리가 이전 챕터였던 레슨 17의 핵심 결론을 다시 딱 떠올려 본다면 이 맥락이 훨씬 더 선명해지는데요. 당시 텍스트의 결론이 이랬거든요. 선교사 페트로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진 자리에 비로소 현지의 자생력이 뿌리를 내린다. 아, 맞다.
그 강렬했던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군요. 위대한 리더십은 결국 스스로를 지워내는 이타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였죠. 네,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딴 건물을 남기는 건 유산이 아니라 그냥 자기 과시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내 동상 세우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정교한 시스템과 훈련 방법론을 남기는 건 다릅니다. 그건 자기 이름을 기꺼이 지워버리고 남겨진 현지인들인 파울로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를 딱 만들어주는 행위거든요. 와, 묵직하네요. 페트로의 그 화려한 이름이 싹 지워져야만 파울로가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요. 파울로가 자생력을 갖춰야 조직의 생명력이 비로소 계속 유지됩니다. 네네. 즉, 머리 싸매고 치밀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권한을 조금씩 넘겨주는 이 모든 시스템 구축의 지루한 과정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2.13 철학을 완성하기 위한 리더의 가장 숭고하고 이타적인 결단인 셈이죠. 와, 그저 문서 꼼꼼하게 작성하고 재정 3단계로 분리하고 이런 되게 지루하고 막 관료적으로 보이던 작업들이 사실은 자기 이름을 지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가장 고귀한 이타적 행위였다는 통찰. 정말 짜릿한 반전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진화요? 네, 다음 심층 탐구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이 시스템 위에서 활짝 피어나는 페트로와 파울로의 고도화된 역학관계입니다. 오, 관계가 또 바뀌나요? 그럼요. 초기의 권한 이양이 딱 끝난 후에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갈등을 조율해가는지 그 엄청 심화 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벌써부터 다음 탐구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하며 파헤친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쭉 꿰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개인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조직이 왜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인지 확인했습니다. 천재 셰프가 또 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현지어로 번역된 표준 작업 절차, 즉 SOP라는 레시피를 꼼꼼히 써내려가야 합니다. 쌈티어 원칙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4단계 로드맵으로 서서히 책임을 넘겨주어야 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더 나아가서 리더가 떠난 뒤에도 조직 스스로가 새로운 리더를 계속 길러낼 수 있도록 마치 오픈소스 생태계처럼 스스로 진화하는 교육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훌륭한 리더란 자기만의 찬란한 업적을 막 쌓아 올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대 위에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원할 줄 아는 든든한 길잡이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묵직한 한 문장으로 오늘 탐구의 결론을 대신하려 하는데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영웅을 남기려 하지 말고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을 닦아라. 유산의 본질을 이보다 더 잘 찌를 순 없겠네요. 자, 이제 다시 청취자님의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내 시스템을 통해서 바통을 무사히 넘겨주는 그 완벽한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시스템의 중요성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가 굳이 명시하진 않은 그러나 당신이 현장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될 서늘한 질문 하나를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당신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구축한 그 완벽한 시스템과 매뉴얼이 어느 순간 시대에 팍 뒤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올 수 있죠. 네, 당신이 혼신을 다해 남긴 그 훌륭한 길이 역설적이게도 다음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수고 혁신해야 할 낡은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없어도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계십니까? 네, 만들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훗날 그 시스템마저 기꺼이 허물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파괴의 권한, 그 파괴의 권한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서늘한 딜레마를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